디지털 플레이어와 MP3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찾아내 전 세계의 고객을 만족시킨 건 바로 미국의 애플 컴퓨터였다. 구글은 포지셔닝과 리포지셔닝에 능했기에 세계적인 인터넷 정보 검색업체가 될 수 있었다. 상식을 깨는 기발한 아이디어, 역발상으로 스타벅스는 성공 신화를 이뤄냈다. 창의력이 넘치는 지식 창고, 상상력의 보물섬이라 불리는 두바이는 이제 세계의 허브를 노리고 있다. 이제 지식이 없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4일간 창조 경제를 주제로 세계 지식 포럼이 열렸다. 제7회째 맞는 세계 지식 포럼. 이번 행사에는 2006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토마스 셀링,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 조지 소로스, 구글의 앨런 유스타스 수석 부회장 등 전 세계 굴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해 창조 경영 세대의 비전과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우리나라 지식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한 언론사의 세계 지식 포럼은 2000년 이래 무려 13,300여 명이 참석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어 각계에 활용하며 명실공히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한국에서 주최함으로써 한국은 지식이 살아 숨쉬는 지식국가라는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세계 지식 포럼을 찾은 세계 석학들은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빌 게이츠, 잭 웰치, 마이클 포터 등 약 670여 명으로 이들은 한국의 지식 선진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했으며 우리는 세계 석학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는 행사로 자리 잡아왔다. 예, 세계 지식 포럼은 아마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성과를 나타낸 아시아 최대의 그리고 최고 수준의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 세계 지식 포럼은 무려 한 5년에서 6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품격 높고 가장 수준 높은 국제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무려 3천여 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여를 해서 지식을 서로 내놓고 그리고 그 지식을 서로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서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만들어낸 지식을 각 기업 현장과 사회 현장에 돌아가서 다시 재활용하고 또 그 다음 해에 다시 그런 글로벌 리더들이 만나서 다시 또 지식을 공유하고 다시 창출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지식 창조 그리고 공유 그리고 실천 그런 행사입니다. 세계 지식 포럼은 국내에서 또한 각계각층의 CEO뿐만 아니라 임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외국에 가거나 국제 행사에서도 만나기 힘든 그런 글로벌 석학들로부터 좋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경영에 활용하는 중요한 국제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지식 포럼이 하나의 국가적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또 젊은 층 학생들에게 지식이 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깜짝 놀라는 게 고등학생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중학생들도 저희 지식 포럼에 참석하고 하곤 합니다. 빌 게이츠가 같은 훌륭한 CEO가 되고 싶어서 그분에게 직접 강의를 듣고 싶어서 왔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이런 글로벌 리더들로부터 인사이트를 받아서 한국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탄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의 지식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IMF 이후 한 언론사에서 비전 코리아를 선포하고 한국의 21세기 비전을 두뇌 강국, 즉 창조적 지식국가로 설정해 이에 대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식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활동이 시작됐는데,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팀은 다양한 지식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내면서 국민들의 많은 호응과 함께 국가로부터 핵심 과제로 채택이 되기도 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제시한 여러 가지 그 어젠다 가운데서 무려 258개나 되는 어젠다가 국가 정책 과제로 채택이 돼서
실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엔 개발 기구인 UNDP는 한국의 이런 지식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이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제안을 해왔고, 이를 통해 지식국가 발전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탄생, 수출까지 이르게 됐다. 지식이 어떻게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국가에 가서 지식 경영을 어떻게 기업 경영에 접목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은행과 그리고 OECD 그리고 UNDP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지식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를 좁히기 위한 프로젝트는 한국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현재 지식 경영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연구 보고서는 많은 국가들에게 지식 경영, 기업 경영의 모델로 채택돼 실천되어지고 있다. 아이디어와 지식이 집약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신경제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지식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우리의 노력만큼 지식을 활용한 창조성 증대와 지식 기반의 경쟁력을 다지는 일이 지금 우리에겐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지식재산센터. 이곳에는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 특허청 서울사무소, 한국특허정보원 등 여러 유관단체가 모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특허기술 상설장터는 기술을 판매하거나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특히 기술 거래를 위해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기술거래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연간 200건의 우수한 기술을 추출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우수한 기술과 관련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가의 지식 경쟁력을 위한 노력.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기업 경영이 더욱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데,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국가 혁신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한 지금, 특허청은 지식 경영을 위해 내부 지식 역량 강화는 물론 국민의 지식 역량 강화를 위한 열린 지식 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허청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면에서는 보다 그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허청의 업무 자체가 특허 분야에 관한 심판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외부 업체, 특히 이제 대기업과 연구소가 출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 출원을 많이 하면은 최신 기술을 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 청에다가 출원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청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등록을 시켜주는데요. 특허청의 그러한 업무와 외부 기관에서 그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그 실질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러면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많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라고 할까요? 특허청 지식 경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코아시스 포털 시스템이다. 코아시스의 통합 로그인을 하면 지식 재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업무에 접속할 수 있다. 또 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직원들의 지식 활동 실적이 성과 평가 시스템으로 반영된다. 그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지식이나 또는 직원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좋은 그 외부 인용지들을 찾아서 공유할 수 있게 올릴 수도 있고, 업무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코아시스에 직접
지식 Q&A라는 코너를 통해 질문을 올리고 실시간으로 다른 그 동료들로부터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코아시스의 지식을 등록한 사람들이 외부에 공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열린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식을 공개한다. 올려지는 지식들은 외부 연구기관에서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외부 지식연구기관에서도 코아시스에 지식을 올릴 수도 질문할 수도 있다. 그 외부로부터 지식을 유입하는 그 채널은 다양합니다. 일단 열린 지식 코너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외부 지식을 유입할 수도 있고 각종 그 외부 연계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른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직접 그 외부 지식 전문가들을 이촉된 지식 전문가들로부터 그 자문을 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외부 지식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청은 대국민 특허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허 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민간 포털 사이트와 업무 협정을 체결하고 특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일반인들은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자료들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고 업무나 생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정보를 무료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5천만 건 이상의 특허 정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허 제도라는 것 자체가 권리를 일정 기간 독점시킨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특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 제도가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는 많게는 10년 전의 교과서입니다. 근데 저희 특허 정보는 늦어도 1년 이전에 그 가장 최근의 특허 정보가, 기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공계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본다면은 그게 정말로 새로운 눈이, 이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중앙공무원 우수연구모임 평가에서 15개의 우수연구회를 배출하면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우수연구회를 배출했다. 현재 정책 또는 기술 분야별로 56개의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연구소, 기업 등 외부 고객도 같이 동참해 연구회 회원만 5천여 명에 이른다. 21세기는 지식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는 지식 기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허청으로서는 이런 그 지식 역량이 앞으로 이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올라가고 또 우리 제도나 이런 그 관련된 그 동향을 서로가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우리 그 참가하는 연구회 업계나 이런 그 학회 이런 회원사들이 모두가 지식 강국으로 가는데 하나의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이미 빠른 속도로 지식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식 기반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 축소 등으로는 부족하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지식 정부가 되려면 무엇보다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경제 정책 방향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발 개도국으로 인식해온 중국마저도 지식의 중요성에 눈을 돌려 지식경제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과학원은 지식경제와 중국의 현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선진국과의 공업화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시급히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식화, 세계화, 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경제로의 전환이야말로 조금도 미룰 수 없는 제2의 현대화 작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최근 중국은 두뇌 유치 111 계획을 세웠다. 세계 100위권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우수 인재 1000명을 유치해 100개 학과에 배치한다는 구상인데 이 계획들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던 발전 모델을 질적 성장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바이 차이나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올해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1360억 달러로 경제 대국 일본을 넘어 2위 자리를 차지했고, 이는 연간 20%를 웃도는 증가율로 주변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글로벌 인재 확보는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미래 핵심 전략으로 추구하는 정책이다. 세계의 그 지식경제 지수가 높은 국가들을 보면 덴마크나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요. 특히 덴마크나 핀란드 등의 나라들에서는 이 지식 클러스터가 대단히 잘 조성되어 있고, 그 지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 DK21이라는 국가 전략을 통해서 지식 클러스터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 내부에 모든 지식이 유기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집적화된 그런 지식 클러스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식 클러스터들이 육성이 돼야만 그 안에서 다양한 지식의 소통을 통해서 더 질 높은 지식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조급한 방식의 지식 클러스터 육성, 즉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든지 지식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1,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방식의 조성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덴마크, 또 핀란드, 나아가서 일본조차도 적어도 10년, 15년 정도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계획을 가지고 산업 클러스터나 혁신 클러스터, 또 지식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계획들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국가 경쟁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통한다. 인구는 고작 400만 명에 불과하지만 교육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다. 국제개발기구 IMD에서는 인력자원 육성과 관련해 교육 분야의 1위로 싱가포르를 뽑았고, 세계에서도 싱가포르를 지식경제의 상위 리더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자연자원은 하나도 없이 인적 자원만 있는 나라입니다. 1965년도에 독립하면서 정부는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야만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물론 제조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한데, 싱가포르이 가장 투여를 하는 곳은 이런 제조나 금융이나 이런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트레이닝을 받은 훌륭한 인적 자원을 키워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교육은 싱가포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산업이다. 현재 싱가포르는 6년에 걸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 이상의 의무 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계산 때문인데, 대신 대학 교육은 효율적인 지식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4년제 대학을 가는 인력은 20%밖에 안 된다. 3년제 대학인 폴리테크의 40%, 나머지는 2년제 전문대학에 간다. 그러나 폴리테크와 전문대에서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인들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목표와 필요에 의해서 진로를 선택하기 쉽도록 교육체제가 잘 마련되어 있다. 지난 2005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종합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삼성과 세계 유수의 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싱가포르의 NUS 대학이 10위권 안에 들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 세계 우수대학 랭킹 22위의 싱가포르 국립대 NUS. 이곳은 세계적 지식기업으로 불릴 만큼 국제화와 과감한 투자로 싱가포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지식의 보고라 불리고 있는 국립대학교다. 교수진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고 학부생은 20%, 대학원생의 절반 또한 유학생이다.
또 의대는 존스 홉킨스대, 공대는 MIT, 음대는 피바디 음대 등 각 단과대학별로도 해외 명문대와 교류를 맺고 공동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전략으로서 우리 NUS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가 2년 전부터 일단은 우리 학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대학교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리고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목표로서 인적 자원을 교육시키고, 다음에 아주 수준 높은 그러한 교육이나 기술, 그리고 교수를 갖춰서 인적 자원을 키워내는 데는 훌륭한 교수님과 함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함께 우리 대학교도 지식 경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많이 되면서, 그리고 질 높은 연구가나 전문가를 모셔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뿐이 아니다. 싱가포르는 학교 내 훌륭한 학생들을 옥스퍼드나 하버드 등 세계 최고의 학교로 보내고 다시 싱가포르의 학교로 돌아와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국제적인 대학으로의 성장을 위해 또 자국의 기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교수나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 NUS 대학. 이곳에서는 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과학기술, 컴퓨터, 생화학기술 연구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학과의 조병진 교수. 조병진 교수는 현재 10년째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며 지내고 있다. 엔지니어의 마켓은 사실은 글로벌 마켓이에요. 그 어느 한 나라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은데, 특히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실리콘 웨이퍼 테크놀로지인데, 아까 실험실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요구되거든요. 많은 장비도 요구되고 연구비가 많이 필요한데, 제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찾을 때 사실 국내에서 그런 연구를 계속 할 수 있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찾다 보니까 싱가포르 대학이 연구비 지원이 아주 충분히 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되고, 또 특히 실리콘 테크놀로지 분야가 싱가포르 전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에서 싱가포르 대학에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 오면은 좀 계속 연구를 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학생들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싱가포르 대학을 오게 됐습니다. 조병진 교수가 싱가포르 국립대에서의 연구 비용은 2000년에서 2006년까지 6년 동안 약 100억 원 정도. 집중적인 지원 덕분에 교수의 연구 분야인 실리콘 웨이퍼 테크놀로지에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학생들 또한 학교의 지원에 대해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싱가포르 국립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박사과정 2학년인 후찡은 6년 전 중국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후 싱가포르 국립대로 온 후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함께 지식과 문화를 나누며 어려움 없이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일단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마다 생활 보조금도 지원받고 있고, 또 이러한 보조비 이외에 대학교의 연구실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에 있어서도 장학금은 굉장히 큰 장점이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중국과 싱가포르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양쪽 전부 다 R&D 부분이나 진보되는 과학들에 집중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싱가포르이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진보된 과학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Singapore is be able to go ahead of others.
제 생각에는 우리 고향인 중국도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싱가폴과 같은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이 모든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 국가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교육에 한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산업을 서포트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따로 세운다. 바이오 쪽의 산업을 키우겠다고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하면은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싱가포르 대학의 바이오 쪽의 사람도 많이 키워요. 그 연구부도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업에 대한 요구와 학교의 시스템이 아주 밀접하게 연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게 싱가포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결정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과 일단 결정이 되면은 추진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교수들이 쉽게 쫓아가기 힘들 만큼 정부가 빨리 추진돼요. 근데 그게 상당히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더 빨리 나가고 요구하면 정부가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그런 형상이 많은데 싱가포르에서는 정부가 먼저 나가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많죠. 세계는 굉장히 급변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이런 세계에 우리도 발맞춰 빨리 발전해야 합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대학교가 훌륭한 재능 있는 교육을 받은 인재들을 많이 양성을 한다면 빨리 대처하는 데 굉장한 힘이 될 것이고 여기에 그러한 인적 자원과 함께 대학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식 산업을 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싱가포르의 난양에 있는 주니어 컬리지. 이곳은 전통 깊은 고등학교로 싱가포르 내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부 위주가 아닌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곳의 학생들은 스스로 연구를 하고 체험하는 공부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추구하는 대로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에 목표를 세우고 있다. 주니어 컬리지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인텔리전트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이 인텔리전트에는 지식들이 바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을 얻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통하든지 해서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지식들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받아들인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접합을 시키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교육의 특징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을 기초로 삼는다. 정부에서도 모든 학교에 획일화된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방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롭게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려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다. 저는 수학과 과학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교습 방법이 좋은 것은 교사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가 훨씬 많이 있어서 이 학교의 교습 방법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싱가포르의 국가 경영의 핵심 전략으로 아시아 허브 전략 추진이 드러낸 대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레펄스 병원.
싱가포르 정부는 90년대 초부터 세계적인 의료진을 초빙하고 또 세계적인 병원과 제휴를 급속화하면서 싱가포르 의료 수준을 아시아의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레폴스 병원은 설립 때부터 아시아 여러 나라의 환자를 겨냥해서 지어졌고 현재 레폴스 병원은 세계적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시아 전체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어 이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를 찾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레폴스 병원은 순수 민간 병원으로 싱가포르 증권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병원이다. 레폴스 병원은 동남아 여러 나라는 물론이고 홍콩에까지 병원을 경영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생태계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질의 의료 수준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굉장히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상당히 전 세계화된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 환자들을 우리 의료계에서 싱가포르로 많이 모시고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료진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간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스태프들을 더 늘려야 합니다. 싱가포르이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것은 2003년도 전 분야의 허브의 개념으로 지식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다. 싱가포르는 국민 중에서도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문을 국제사회에 활짝 열었다. 그래서 100여 개의 다른 나라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싱가포르에서 의사로 등록을 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의 언어의 장벽이 깨지고 세계의 신의료 기술들 또한 새로운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됐다. 거기에 또 업데이트되어 가면 우리가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끊임없이 습득해야만 하고 항상 의사들이든 의료진들이 업데이트된 지식들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싱가포르 의사들이 항상 CM이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도록 Continuous Medical Educatio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외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도 예를 들어 심장암에 관련된 의사분들은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 외국의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서 발전되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습득하도록 하고 있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새로운 교육 습득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레폴스 병원의 외국인 환자들은 특정 치료만이 아닌 거의 모든 의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필요한 전문의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일부터 치료까지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좀 더 좋은 서비스,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의사들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병원 중에도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레폴지가 서비스 면에 있어서 의료 부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기 때문에 레폴지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외부에 명망 있는 원로 의사들로 구성된 진료감사위원회가 과잉, 과다 진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입원하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환자 가족 숙소가 있는 것은 물론 통역, 여권 업무, 비행기 티켓팅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도 있는데 이 모든 활동이 세계의 다양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국화시킬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도시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협소하고 또 인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식조차도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외부 생태계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지식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 간에 교류가 활발해져야 되고 이 교류를 통한 기억들이 충분히 집적되고 저장되는 것들이
우리 지식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식 교류가 보다 확장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식 경쟁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까?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 지식 경제 지수를 보면 상위권은 지식 기반 경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나 스웨덴, 핀란드 등이며 우리나라는 28위에 랭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을 제공하는 인프라나 대학 진학률 등에는 28위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앞서기도 하지만 제도나 시스템의 경쟁력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지식 선진국의 경우 지식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에 창의와 지속적인 지식 창출을 꼽는다. 그리고 국가의 문화, 역사, 제도 등이 지식국가의 기반으로 작용,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가장 빨리 국가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서도 여실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전 세계인의 공감을 얻은 영화 반지의 제왕이나 최근 국내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주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장르는 다르지만 이 두 작품은 영웅과 신화라는 문화 원형을 소재로 만든 문화 콘텐츠의 대표적인 성공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230만 관객을 동원하고 해외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화 왕의 남자, 한류의 중심에 섰던 드라마 대장금을 비롯 주몽, 황진이 등의 성공 뒤에는 고대 국가의 건국 설화, 고구려 고분벽화, 조선시대 기념문화, 한국의 전통 장신구, 디지털 한양 등의 디지털 문화 원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 산업이 국가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문화 원형은 제2의 한류붐을 일으킬 문화 콘텐츠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이와 함께 지식의 복원에 대한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이 그 기획력이나 내지는 제작,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계에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T의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 그 제작 기술 같은 경우는 많이 발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 콘텐츠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게 된 배경을 찾아보면은 이런 창작 소재나 창작 소재에 근거한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몽이나 황진이, 왕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의 문화원형 결과물들을 모티브로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개발된 결과물 자체를 바로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전통 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 가능성 있게 제작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다양한 소재로서 저희 결과물들을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지난 2월 열린 문화원형 컨퍼런스. 화가 신윤복의 미인도에 등장하는 조선 후기 기녀 복식에서 착안됐던 황진이의 의상을 비롯 왕의 남자에 나오는 인형 등 문화원형의 이야기를 가미한 문화상품에서 파생된 새로운 부가상품들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는데, 문화관광부와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개발한 문화원형만도 160개. 문화원형 사업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지식에 대한 보고를 디지털화해서 우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창작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오래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 새롭게 창조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또 글로벌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예, 이제까지 문화원형 콘텐츠 개발된 과제는 약 160여 개의 과제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분량인데요. 아이템 수로 보면은 약 28만여 건의 아이템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모두 서비스가 되고 있고,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고자 하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상세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소재나 내지는 배경 소재를 확인하실 수 있고, 바로 문화 콘텐츠 상품으로 직접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매년 20%씩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3.4배 빠른 수치로 제조업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고, 성장 잠재력 또한 제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 국산 문화 콘텐츠의 활성은 문화 수출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 지식을 끊임없이 창출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지식을 올바로 선별이 되고 그 선별된 지식이 소비될 수 있어야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식 생산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와 그 지식 생산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마련돼서 이들에게 공직 진출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명예부여라든지 적절한 금전적 보상들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올바른 인센티브 구조로 작동이 돼서 지식 생산을 또 활발화시키는 그런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지식의 활용도의 범위는 무한하고 이런 무한 경쟁력은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식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확산시키는 것에 정부의 역할과 지원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식 클러스터 또는 지식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마치 자연 생태계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이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지식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생태계하고는 달리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들이 결합됐을 때 더더욱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식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자원을 통합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지식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은 대단히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소득 3만 불 이상, 4만 불 시대의 이 국가들은 창조성, 창조적 지식이 아주 살아 숨쉬는 그런 기업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조직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히 무엇보다 이런 창조적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기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갖 규제를 철폐를 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국가가 좀 더 기울을 기울이고 그리고 기업들이 지식기업 그리고 지식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사회 기초 시설들을 갖춰줬더라면 벌써 한국은 소득 2만 불 시대를 넘어서 3만 불 시대로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이제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사회가 변하면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정부가 지식화하지 않으면 지식경제의 기반을 세울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정부 부분의 지식 수준이 민간 부분은 압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정부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선도를 하고 산업화를 선도하고는 리딩 그룹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민간 기업이 훨씬 더 많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보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뭐냐면 우리 정부 부문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인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통제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것을 지원 중심 체제로 바꿔줘야 돼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진 겁니다. 물론 정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제에 아직도 익숙한 부처가 있고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부처가 있어요. 이들 사이에서의 충돌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정부에 있어서 효율성을 깨뜨리는 가장 커다란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 경영, 국가 경영의 핵심인 정부 경영 자체를 이제는 뭐냐면 통제 중심에서 우리는 지원 체계로 구축해 놔야 된다는 이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세계 지식경제 지수가 높은 국가들, 특히 덴마크나 핀란드 등의 나라들의 경우 지식 클러스터가 잘 조성돼 있고 그 지식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나라들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계획으로 산업 클러스터나 혁신 클러스터, 지식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계획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런 지식 클러스터들이 육성돼 그 안에서 다양한 지식의 소통을 통해 질 높은 지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현재 세계 지식 관련 학교에서는 한국이 높은 지식 수준에도 불구하고 중고등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식 창출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은 집적된 정보, 배열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암기하는 교육이 지금 대종을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경우에 학생들이 지식을 창출하고 서로 간의 지식을 결국 상호작용해서 더 질 높은 지식을 창출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을 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평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창의적 지식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창의적 교육을 등한히 할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식을 창조적 지식 교육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 창조적 지식 교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 의식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들이 단기 속성적으로 축적됐을 경우에 사실 그 지식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에 느림의 학습,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이미 지식경제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국이 뛰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지식 기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식을 통해 선진화를 앞당기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식은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에게 지식 강국의 희망을 가져다줄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과거의 따라잡기식의 사고 구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교과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과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를 쥐어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식 창출과 상호작용을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양한 시도 또 실패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을 활용하면 대한민국이 소득 3만 불 시대로 쉽게 다가설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